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역사를 뒤흔든 사건들. 2. 수백 년의 보물지도. 3. 경제 안정화 계획.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3월 12일 스페인의 엘 파이스 페이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 본명 김남준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엘 파이스는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K-팝의 성공과 한국의 역사, 그의 개인적인 예술품 수집 등 다방면에 걸친 대화를 나눴는데 RM의 우문현답이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우선 기자는 K-팝과 한국 문화가 비인간적이고 지나친 노력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자 RM은 서양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한국은 침략당하고 파괴되었고 둘로 갈라진 나라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입니다. 우린 IMF와 UN의 원조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혹독하게 일하기 때문입니다라며 오히려 한국에 노력하는 문화에 큰 가치를 부여했죠. 그리고 기자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K로 명명되는 꼬리표가 지겹지 않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기자가 의도한 바는 명확합니다. 최근 K-팝이니 K-푸드니 K-무비 등등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의 K가 붙는 것이 손발이 좀 오그라들지 않느냐는 다소 무례할 법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우리 모두를 K-팝이라고 부르는 것에 질릴 수도 있지만 그건 프리미엄 라벨이다. 우리 조상들이 싸워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품질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짧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적어도 한국을 아는 이들에게 알파벳 K는 꽤 큰 의미를 지닌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 K가 있습니다. 같은 K라는 표식이 붙었고 그 가치는 한국사를 통째로 뒤흔들 만큼 위대한 것임에도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만 기다리던 보물.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전국의 고지도 목록을 작성 중이던 한국역사문화진학회 전문가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사실 약 41만 점에 달하는 유물이 전시되거나 보관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만큼 전문가들이 가장 기대했던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유물은 가이드라인에 맞게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은 국가입니다. 일본인들이 소장하던 유물들을 인수받기도 했고 한국전쟁 때는 북한군의 포격을 피해 부산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유물이 상당수였죠. 그러한 유물들은 대부분 수장고에 보관 중이었는데요. 박물관은 전문가들에게 3개월의 조사기간을 허락했지만 3개월 동안 고지도는커녕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하염없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도 오늘로 마지막이었습니다. 큰 성과는 없었지만 협조해준 박물관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뒤돌아서던 찰나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담당자였던 소재구 학예사는 전문가들을 불러 세워 박물관 소장품 중에 흥미로운 목각품 11점이 있는데 진위를 판단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죠. 수장고로 들어간 소재구 학예사는 수장고 깊은 곳에서 목판 하나를 꺼내어 전문가들 앞에 내놨는데 이 유물에는 K93이라는 임시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K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물이란 의미였는데요. 이 목판은 원래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1923년부터 보관하고 있던 유물입니다. 당시 작성된 유물 목록에 본관 9739 조선총독부 소장품로 기록되어 있었을 뿐 유물 자체에는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른 유물들과 함께 부산으로 경주로 피난했다가 1970년대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복귀했으니 유물번호가 없어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임시번호인 K93을 부여하고 목제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소 학예사가 꺼내온 목판은 총 11점으로 가로 43cm, 세로 32cm 크기의 두께는 1.5cm에 달했습니다. 여타 목판 대비 상당히 큰 크기였는데 평소 수장고를 드나들던 그는 이 목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비범해 보이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 목판에 적힌 글 때문이었는데요. 오른쪽 아래는 고산자교관 고산자교관이라 쓰여 있었고 표지에 적힌 제목은 무려 대동여지도였습니다. 이 목판본을 본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간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던 대동여지도 목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만약 이것이 진품이라면 한국사를 다시 써야 하는 국보급 유물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에서 약 30년간 빛도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놓고 제작자의 이름과 작품의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음에도 고산자고산 김정호 1804? 1866? 평생의 역작인 대동여지도 목판은 가짜 또는 복제품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부터 한국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라는 인물은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내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3번이나 왕복하면서 대동여지도를 완성했다는 점, 그리고 조선의 무지몽매한 지도자였던 흥선대원군 1820-1898이 국가기밀 누설죄로 김정호 분열을 참하고 대동여지도와 목판을 전부 불태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황으로 불렸던 대원군이 목판까지 불태워버렸다는데 누가 이 목판이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은 이 허위 사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허위 사실이 처음 등장했을까요? 1925년입니다. 당시 6당 최남선 1890-1957이 쓴 것으로 보이는 사설 하나가 동아일보 10월 8일자에 등장합니다. 사설은 김정호 선생은 탈도 강산은 샅샅이 답사했고 이를 위해 백두산만 7번 올라갔다. 대동여지도를 위해 십수년간 광행 노릇을 하여 가장 정명하고 적합한 지도를 만든이지만 이런 국보적인 인물이 화획을 당했다. 국가의 요새를 외국에 알릴 장본인이라는 제명 때문에 대동여지도 목판은 몰수당하고 김정호는 인간에게 가장 참혹한 운명으로서 사망했다고 쓰고 있는데요. 내용을 간추리면 당시 조선은 김정호의 위대한 업적을 몰라보고 욕하는가 하면 외국 간첩이라고까지 의심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교묘하게 활용한 것이 일제였습니다. 1934년 조선 총독부가 펴낸 조선어 독분 교과서에 이 이야기를 교묘하게 각색해 게재했으니까요. 당시 일제는 김정호가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내렸고 전국 방방곡곡을 3차례나 돌며 대동여지도를 완성했지만 흥선대원군은 국가기밀 누설죄로 김정호와 그 딸을 옥에 가두었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인데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일제에게 이는 훌륭한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김정호처럼 훌륭한 인물에게 누명에 씌울 만큼 조선은 우매한 국가이므로 문명국인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가짜뉴스가 점차 증폭되어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준비에 여념없었던 1993년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읽기 교과서에까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교과서에는 김정호는 억울한 죄명으로 죽임을 당했다. 나라를 다스리던 완고한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나라의 사정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김정호의 피땀이 서린 지도에 목판까지 압수하여 불살랐으니 정말 안타깝다 고 기록하고 있는데 조선어 독본에도 없던 목판을 압수해 불살랐다는 표현이 60년 뒤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한 겁니다. 일제가 교묘하게 조작해온 식민사관이 60년이 지난 초등학생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대동여지도는 1861년 김정호가 손수 제작하고 목판으로 인출해 간행한 전국지도로 한반도 전체를 남북 120리 강벽으로 구분해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마다 동서 방향의 지도를 수록해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각 층의 지도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동서 80리를 기준으로 접고 펼 수 있도록 만들어 휴대가 간편하고 보기 쉽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22권의 책을 모두 펼쳐 연결시키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에 이르는 대형 한반도 전도가 됩니다. 대동여지도에는 산줄기와 물줄기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산과 산줄기, 하천, 바다와 섬은 물론 성, 동, 온천, 도로 등 다양한 정보가 오늘날의 지도처럼 기호로 표기되어 있으며 상세하게 기재된 교통로에는 심리마다 점을 찍어 지역과 지역의 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두었죠. 이는 근대적인 측량 기술로 제작된 지도와 비교할 때에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지도 제작 전통이 집대성된 최고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이 이런 지도의 가치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무지했다고 깎아내리기 위해 이런 식민사관을 만든 겁니다.
조선과 우리 민족을 깎아내리기 위해선 김정호의 업적을 더욱 과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김정호과 백두산 등 한반도 모든 지역을 직접 걸어 다니며 지도를 작성했다는 허위사실입니다. 오히려 김정호는 속설과 달리 삼국사기, 고려사부터 신동국여지승남, 팔도총도, 동국팔력도, 해동여지도 등 수많은 지도를 연구한 후 대동여지도에 흡수시키고 지구전후도 같은 세계지도 제작에도 참여했던 지도 제작자이자 학자였죠. 김정호의 혹고산자, 직계꽃, 외산, 아들자로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김정호 스스로 옛산의 아들이라며 자신의 호를 지었다고 하죠. 그의 호에서 지도에 대한 강한 애착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미디어 매체에서 김정호가 지도를 걸어다니며 제작하고 또 조선 권력층에게 핍박받았다 표현하는 것은 당시 일제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된 소문입니다. 대동여지도는 고산자, 김정호의 엽작이자 최대 업적이며 한국사 최고의 보물로 지도의 서문에 해당되는 지도 요설에서 춘추 전국시대 손자의 글을 인용해서 제작 목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북방상의 요충지를 알아야 하고 재물과 세금이 나오는 곳과 군사를 모을 수 있는 원천을 잘 알아야 하며 여행과 왕래를 위해 지리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김정호라는 위대한 학자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던 의도와 그에 대한 기록이 잘 보존되어 변형되었던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안에는 정리되지 않는 유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출처를 모르거나 중도에 잃어버린 유물만 14,000여 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K라는 표식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중 보물국보급 유물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K는 TV에만 있는 게 아닌 셈이죠.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에는 마을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글맵으로 보면 그 모습이 마치 외계행성이라도 보는 것처럼 독특한데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죠. 처음 이를 목격한 사람은 화산이 폭발한 분화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거대한 싱크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산입니다. 바로 미르미르 광산인데요. 이렇게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을 캐기 위해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한 것인데 그 깊이가 525m에 직경이 1200m에 달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헬리콥터가 비행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이로 인해 엄청난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헬기 사고가 잦기 때문인데요. 미르광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1957년부터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시작했고 이후 44년 동안 원석을 캤죠. 당시 전 세계 다이아몬드 공급량의 25%를 이곳에서 채굴했다고 하니 광산의 크기와 다이아몬드 양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01년부터 지상에서의 채굴을 종료했지만 여전히 땅속에는 다이아몬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굴착기를 이용해 지하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다고 하죠. 지하로 파내려가며 지구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은 그 희귀하다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결국 또 한 번 지구의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기로 치자면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가스 한 종류가 전남 광양의 한 섬에서 극비리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광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작년 말부터 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34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역시 57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죠. 한국 역시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개정안이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부터는 기업이 반도체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 대한 관련 세액 공제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퍼센트의 문제일 뿐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투자 세액 공제란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발전을 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보통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절약 등의 목적이 있을 때 국가적인 투자 가치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대한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반도체 투자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먹거리 산업을 넘어선 생존 산업입니다. 지하자원이 많지 않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든 후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는 반도체는 지난 2022년 10월까지 무려 17개월 연속 수출액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17개월 동안 매달 12조 원이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약 20%가량이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괜히 생존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2021년 반도체 전체 매출이 약 90조 원을 기록해 미국의 인텔을 2위로 밀어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3위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국제적인 순위나 즐기자고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죠. 삼성전자의 경우 약 6만 5천 명이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3만 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청업체 등까지 합한다면 그 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무의미해지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쏙 뺀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와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봄철 담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의 일부를 이제 국산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혹시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알고 계시나요? 특수가스는 포토 공정과 에칭 공정 등 반도체를 제조하는 모든 과정 중 미세 작업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입니다. 이러한 특수가스의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모든 공정 과정이 정밀화됐습니다. 디램의 경우 나노 단위의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고 3D 낸드 플래시는 200단까지 쌓아 올리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죠. 이렇듯 칩의 직접도 향상을 위해 2단으로 쌓아 올리는 공법인 더블 테스팅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고순도 특수가스를 필요로 하는데요. 특수가스 중에서도 지구상의 극미량으로 존재 양산이 어렵고 인공적인 생산도 불가능해 희소성 높은 가스들을 희귀가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헬륨이, 네온N이, 크립톤 KR, 제논 X, 라돈 RN222 등이 있는데요. 이 중 한국은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나 환율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들 중 네온N이 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기업 중 TMC라는 기업이 지난 2022년 1월 국내 최초로 반도체용 네온가스의 생산 설비 및 기술 개발을 국산화에 성공하고 첫 제품을 출하했는데요. 네온가스는 빛을 이용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 전자 회로를 새기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원재료인데 이 가스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공기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도 0.00182%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미량만 존재하는 특수성 때문에 철강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만 가스 포집이 가능한데 TMC가 세계 최대 철강 회사로 꼽히는 포스코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직접 네온가스 설비를 개발해 광양제철소에 설치했는데 이는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추출한 후 이를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로 재활용하는 설비입니다. 2022년 1월 첫 제품을 출하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달 뒤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전 세계 1, 3위의 반도체 생산업체가 자리하고 있을 만큼 반도체 주요 생산기지가 됐는데 그간 희귀가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었죠. 네온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비중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고 크립톤은 우크라이나가 31%, 러시아가 17%로 총 48%의 비중을 차지하죠. 제논 또한 49% 수준으로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나 다행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한 달 전부터 TMC가 광양제철소에서 포집한 부생가스를 재활용해 네온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숨통이 트였죠. 그런데 제논은 더 희귀한 가스입니다. 대기 중 함유량이 고작 0.00009%에 불과한 무색, 무취의 비활성 기체로 라돈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비활성 기체 원소죠. 크립톤 역시 무색, 무취의 비활성으로 공기 중 0.00011% 함유된 귀한 가스입니다. 액체 공기에서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영화 슈퍼맨에서
슈퍼맨이 크립톤 나이트라는 운석에 의해 힘을 잃게 되는 것도 크립톤이 지구에는 극미량만 존재하는 희귀 물질이라는 것에서 착안한 겁니다. 이처럼 공기에 극미량 포함된 원소를 분리해 다양한 형태의 크립톤 전구에 사용하고 레이저를 만들어 반도체 칩작에 사용합니다. 네오니아 한국의 TMC가 포스코와 협력해 생산 공정을 구축해 걱정을 덜었지만 제논과 크립톤은 마땅한 활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을 국내 법인이 전량 수입한 후 다시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세계 최대 산업용 희귀가스 생산 1위 기업인 미국의 린데린드가 한국에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31년까지 경기도 평택에 가스 생산 시설을 세우고 제논과 크립톤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생산량은 국내 공급량의 절반가량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졌죠. 잠시 언급했듯 이제 전 세계는 치열한 반도체 투자 전쟁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반도체 전 세계 1, 3위 기업을 보유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희귀가스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시장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공정 양산에 집중하는 초격차 전략 강화로 시장 장악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생산 및 투자 규모에 있어서 호황 때와 다를 바 없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세 공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진만 삼성전자 부회장은 얼마 전 감산 계획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당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예정된 경로를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며 감산 계획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죠. 시장 3위 업체인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2026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인 공장에 약 120조 원을 투자해 생산 단지를 조성 중인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2025년 초 1기 공장을 착공해 중장기적으로 총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용인 산업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발맞춰 2030년까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를 위해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힘쏟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에 이렇게 과감한 목표가 20년 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기적을 가능하게 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를 달리고 있는 한국 전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서 최후방까지 달리며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현대로템의 전차. 언제 K2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나 싶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대로템의 전차는 전차 탱크가 아닌 전차 트레인입니다. 한국에서 온 전동열차가 우크라이나 난민과 병력들을 수송하며 우크라이나의 핏줄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슬픔에 잠겨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한국제 전차의 문이 열리자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잊고 감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 초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 현대로템 기술자들이 러시아의 폭격에도 물러나지 않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살려 우크라이나의 깊은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K2 전차만큼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전동열차에 대해 지난해 12월 5일 폴란드에 한 척의 화물선이 도착해 10대의 K2 전차와 24대의 K9 자주포를 내렸습니다.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지 겨우 4개월 만의 일이었죠. 당시 폴란드 대통령까지 자리에 참석해 기쁨을 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배에서 또 다른 화물이 실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대로템이 준비한 또 하나의 전차 바로 12대의 트램이었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 향하게 될 전동열차 트램이 K2, K9과 같은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었죠. 소식을 들은 폴란드 네티즌들은 폴란드 전체를 한국제로 도배할 생각이냐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탱크 잘 만들기로 유명한 현대로템은 열차, 전동차 분야에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로템은 예전부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등 37개국에 열차와 전동차를 수출해 왔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수출된 현대로템의 전동열차들이 러시아의 공격에도 우크라이나가 버텨낼 수 있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과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으로 고통이 마비되어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전차들이 국가의 핏줄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역, 최전선부터 최후방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통해
현대로템의 전차가 달리며 피난민과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역의 군송용으로 쓰이던 전차들이지만 전쟁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에서는 전쟁 속에서도 현지의 남아 열차를 수리하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었다고 합니다. 땅이 넓고 도로망이 열악한 우크라이나의 특성상 도시간 교통의 대부분을 철도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러시아가 침략하며 최우선적으로 파괴하려 했던 기반 시설 중 하나가 철도 수송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철도망은 여전히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며 우크라이나의 동맹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함락 직전까지 갔었던 지난 3월 피난 명령이 떨어졌으니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현대로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열차를 수리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에서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현대로템 현지 근로자들과 우크라이나 철도 전문가들이 함께 열차의 지붕, 전기, 브레이크, 견인 장비, 휠셋 형성 등을 포함해 15주간 많은 수리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수리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위험한 순간에도 남아 도움을 준 현대로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철도망을 유지하기 위해 피난하지 않고 남아있다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철도청 직원만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4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피난할 수 있었고 유럽을 통해 우크라이나 최전선까지 끊임없이 물류가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희생과 남의 나라 전쟁이지만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한국인들이 있었기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독일 방송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철도망을 제2의 우크라이나 군대라고 표현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철도망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설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철도는 국가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에서도 철도 기술자들은 열차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세상이 굶주리지 않도록 화물을 운송하고 국가와 세계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철도망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던 게 우크라이나에 있어 큰 행운이었다며 여기에 한국 기업 현대로템이 큰 역할을 수행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로템과 우크라이나와의 인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2010년 현대로템이 전동차 사업을 수주하면서 우크라이나 철도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철도청과 90량 중고속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를 단 2년 만인 2012년에 완납하며 신뢰를 얻어냈었다. 2017년에는 우크라이나 철도청 산하 차량 운영기관인 머스와 648억 원 규모의 전동차 90량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폭설이 잦은 혹독한 겨울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기후의 특성상 철도 운영에 많은 에러 사항들이 발생하는데요. 만만치 않은 한국의 혹한에 익숙한 현대로템 기술진들은 운행 환경에 맞춰 장치별로 동절기 특별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혹한에서도 이상 없이 열차가 운영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철도 기술자들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술력을 증명한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철도 현대화 사업의 선봉에 서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시작으로 북동부 주요 도시 카리코프, 돈바스 최대 도시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3대 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에서 운영될 전동차를 공급하며 기존 낙후된 전동차를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데 기여했었습니다. 당시 납기가 상당히 촉박했었지만 계약을 수주한 회사 중 유일하게 납기보다 빠르게 전차를 납품한 기업은 현대로템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우크라이나 철도 당국이 현대로템 전동차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연결에 나섰었는데요. 폴란드 국영철도 기업 PKP와의 공동협업을 통해 폴란드 프시미실과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전동차가 달리며 두 나라 사이를 이어주었었죠. 전쟁이 발발한 지금 현대로템의 전동차는 승객 대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신뢰를 보증받은 현대로템의 열차들은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최전방인 쇼스타카에서부터 최후방인 리비우까지 물자와 인력을 실어 나르는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략의 집과 고향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최고급 열차 인터시티 플러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인터시티 플러스는 열차 안의 온라인 도서관, 온라인 영화관과 최신식 카페까지 등 최고급 여객 열차로 전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한순간이라도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누빌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방산 분야만큼이나 인정받고 있는 현대로템의 열차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에 수출되어 도시를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 사업 입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업 규모가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대로템 외에도 프랑스, 중국, 일본 철도회사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캐나다의 1,600억 원 규모의 경전철 공급 사업을 도맡은 적이 있는 현대로템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는 현대로템이지만 역시 가장 잘 만드는 건 전장을 누비는 전차인 것 같은데요. 폴란드에 1차분이 도착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K2 2차 물량이 이미 배에 실려 출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K3 3차분 역시 곧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현대로템 관계자들도 제대로 들은 게 맞냐며 본사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의 방산 스피드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끝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K2 전차보다도 엄청난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는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1차 23문에 이은 2차 12문까지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선적을 준비 중인 K9 3차분 물량 12문까지 폴란드에 도착하게 된다면 한국이 폴란드에 약속했던 2023년 K9 48문을 전부 배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단 한 달 만에 약속했던 K9 자주포를 전부 준비한 것이죠. 아무리 신속한 납품이 장기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한국군에서 쓰던 걸 되돌린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폴란드에 도착한 K2, K9은 모두 공장에서 갓 나온 반짝거리는 신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납품의 품질까지 보증하니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남국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걸 싫어하는 민족의 빠른 일처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활약상에 박수를 보내봅니다.